그렇죠.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요. 그 KF-21 전투기 사업 때문에 빡쳐서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좌든 우든 내부에서 얼마나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좌와 우가 있는 거예요. 외교 국방, 그다음에 이 절대적인 국익의 사수라고 하는 이 국익의 차원에서는 좌와 우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국익을 좀 사수해 주셔라. 국익을 수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 정책이 어떻네, 노동자가 죽어가네,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르고 아이고 뭐 재벌 친화적 정권이 노동자들 다 죽이네, 이런 거는 내적인 내부 투쟁의 문제예요. 내부 정치의 문제잖아요. 그거는 국익이 보장이 돼. 국가 안위가 보장이 되고 국익이 어느 정도 국익이 유지가 될 때 그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 누가 될지 모르고,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모르고, 중국이 지금 어떻게 미쳐날지 모르고, 북한이 언제 붕괴할지 모르는데 이를 악물고 국익을 사수할 당연한 정권이라면 당연히, 대통령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의지와 내가 그걸 해내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지가 과연 있는지가 궁금하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보는 겁니다. 좌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가 홍대선입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과거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같다. 그래서 과거에 무신정권이 있었다면 지금은 검신정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왠지 맞는 말일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어쩌면 딱 맞아 떨어지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성을 내거나 어디 한번 증거를 내밀어 봐라 라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아사모사한 그런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무신정권, 검신정권 평행 이론 시간입니다. 자, 기본 배경이 되는 그 토대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고려는 무신정권이 출범이라기보다는 쿠데타에 의해서 갑자기 난입한 거죠. 이 무신정권이 이제 수립될 시점에 그 전의 역사를 보면, 일단 고려는 처음에 고려가 건국됐을 때는 고려가 사만을 통일했을 때 태조 왕건의 왕씨 집안과 호족들의 연합정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4대 임금인 광종 때에 이르러서 정말 그 호족들의 대부분을 숙청을 해요. 잔인하게 숙청을 합니다. 그래서 8대 현종 때가 되면 중앙 집권적인 관료 국가로서 거의 이제 완성이 돼요. 문치주의 국가가 되는 거죠. 현종 때 문벌 귀족들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벌 귀족들이 어떤 국가의 최상류 지배층을 형성하다가 무신들에 의해서 다 모가지가 잘리고 무신 집권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뭐 따지고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독재 체제에 있다가 87년 혁명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수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굉장히 민주적인 국가에 살고 있죠. 아시아에서 제일이라고 하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단점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비선 실세가 나중에 드러나기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대통령을 뽑은 사람들이 후회하기도 한다든지. 그런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제는 그 전제 자체가 인간은 이상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기 힘들다,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차선 혹은 차악이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관념 위에서만 민주주의가 수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벌 귀족 사회가 문제가 있었지만 무신들이 집권했을 시기와 비교해보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독재보다는 낫다라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려가 여진정벌을 했을 때, 여진정벌을 하고 동북 구성을 쌓고 했을 때 비록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전쟁은 실패하게 됩니다. 왜 실패하냐면 사실은 무승부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빼앗았던 여진족의 땅들을 다 돌려주는 걸로 끝났어요. 원정은 실패한 거죠. 그렇지만 이 전쟁을 하면서 척준경과 같은 전쟁 영웅들을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배출된 척준경, 이 군부의 스타 장군들이 지금 배출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고려의 왕들은 이때부터 이러한 스타 군인들을 활용해서 자기 왕권을 위협하는 이 권신들을 견제하는 데 이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무신들을 중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신 세력은 또다시 바로 왕에 의해서 중용된 이 무신들을 또 이제 싹부터 꾹꾹 밟아줘야 돼 이러면서 탄압하고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검찰도 은근히 비슷해요.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국가를 장악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우리나라의 검찰은 군사 독재자들이 유용하게 쓰는 무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의 힘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서 군사 독재자들이 키워놓은 검찰의 힘은 무소불위의 힘이 점점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대가 검찰을 키웠는데 군대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검찰만 남은 거예요. 아주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검찰만 남게 돼서 이 검찰을 고려의 왕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임 대통령을 정치 보복하는데 이 검찰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검찰의 힘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무신 세력을 고려의 문신 세력이 견제한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민주당이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되면서 비슷한 구도가 형성되게 된 거죠. 고려사 기록을 보면 정중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외모부터 공통점이 있어요. 고려사에 보면 정중부의 외모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큰 키에 넓은 이마. 큰 키에 넓은 이마? 윤석열 대통령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배경이에요. 정중부는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의 아들인 김돈중에게 모욕을 당한 적이 있어요. 정중부는 수염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김돈중이 아니 무슨 문신도 아니고 무신이 저렇게 멋진 수염을 갖고 있다니 용납할 수 없다 이러면서 이 젊은 녀석이 말이죠, 나이 지긋한 정중부의 수염을 태워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장난을 하거든요. 이때 정중부가 너무 화가 치민 나머지 아주 그냥 죽기 직전까지 김돈중을 두들겨 팼어요. 그런데 이때 김부식의 권력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팼으니 정중부를 가만히 살려두지 않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이때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보호를 받아서 정중부가 목숨을 부지하게 돼요. 그리고 또한 의종의 총애를 매우 많이 받아서 아주 높은 위치죠. 상장군에 임명받게 돼요. 상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이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정중부는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지 않았지만 왕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군부, 나와 같은 무신들 사이의 연대감, 여기에 대한 충성심이 결국은 더 강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없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검사들이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검찰주의에 대한 충성심이 더 강한 인물인 게 지금 드러나 있죠. 그 무신 정권은 아주 폭력적인 쿠데타죠. 바로 그 보현원 사건. 보현원 사건에서 무신들은 의종의 힘을 꺾고 또 그 다음에 뒤이어서 곧바로 개경을 그냥 삼켜버림으로써 무신 쿠데타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의종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화해가 되도록 중재를 하던가 아니면 한쪽 편을 들었어야 돼요. 무신 편을 들던지 무신 편을 들던지. 왜냐하면 애초에 이때는 문신과 무신 사이에 사이가 매우 나빴거든요. 사이가 이렇게 나쁘고 안 좋은 조짐이 생기고 분열의 조짐이 생기고 있을 때는 왕이 뭔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오랫동안 왜 그랬는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을 오랫동안 방치한 일과도 굉장히 비슷해요.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사단이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의종은 이런 식이었어요. 무신들이 너무 서러워하는 것 같으면 또 잘해주면서 달래줘. 아이 좀 일단 니들이 참아봐. 문신들이 저 무신들 너무 기올라서 안 되겠습니다. 황제폐하 좀 어떻게 좀 해야겠습니다. 좀 니들이 좀 참아봐. 왜 그래? 이런 식이었어요. 갈등을 방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신과 무신 사이에 서로의 감정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졌는데 끝까지 그 문제를 방치하다가 결국 무신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돼버린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끝까지 조국 전 장관과 끝까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방치하다가 결국은 그 검찰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서 정권 교체 당하는 불행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쿠데타가 일어날 때 무신들은 문신들을 모조리 죽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쿠데타에 동조하지 않는 동료 무신들도 사륙을 해버려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야당의 당수인 이재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 검찰력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에게 동조하지 않는 검사들은 역시 배제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습도 굉장히 디테일까지 의외로 정말로 무신정권과 검신정권이 닮아 있어요. 자, 무신정권 탄생의 중심 인물 정중부, 이의방, 이고 이 세 사람이죠. 검신정권 탄생의 중심 인물 윤석열, 한동훈, 이준석 이렇게 세 사람을 또 우리가 꼽을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복수 해야죠. 정중부는 김돈중 집안하고 아주 철천지 원수 사이잖아요. 정중부는 김돈중 집안을 아주 그냥 절단을 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도 조국 집안을 거덜내버렸죠. 무신들이 쿠데타 성공하고 나서 정말 고려라고 하는 국가의 미래를 생각했다면 문신들을 그렇게 많이 죽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행정은 누가 볼 거예요. 그런데 분풀이를 한다고 다 죽였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쓴소리하는 사람들, 남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면 그 결과 쓴소리하는 사람들 다 내치고 화내고 사람들 포기하게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재풀을 한번 보세요. 단적인 예로 자기는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을 믿는다라고 하는 아저씨가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중심인물 3인방 중에서 무신정권의 경우에 가장 푸대접을 받았던 인물이 이고예요. 이고가 지위가 가장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고는 그게 너무 분하고 우울해서 자기 독자 세력을 추구해요. 자기 독자 세력을 만들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거든요. 정말 비슷합니다. 정작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자기 대통령 당선에 정말 큰 도움을 준 인물이 이준석이잖아요. 이준석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거의 당에서 축출시켜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쫓겨난 이준석이 제3지대를 형성한 것도 역시 순서는 다르지만 이고의 경우하고 매우 닮아져 있죠. 그래서 이고를 물리치는 데 성공한 정중부, 이의방 이 두 사람은 무신정권 자체를 본인들 두 사람의 연합정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중부는 그때 굉장히 고령이었거든요. 정중부가 죽으면 이의방이 그 자리를 물려받는 어떤 이런 암묵적인 계약 같은 게 이루어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하죠. 지금도 이준석을 내치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여당도 윤석열 이후에 한동훈이 대통령이 되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죠. 그런데 뜻대로 되나요? 내부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정중부는 정중부대로, 이의방은 이의방대로 각자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 자기 세력의 힘을 몰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의방이 왕실과 혼인해야지라고 하는 것을 기획을 합니다. 왕실의 친척이 되겠다는 거예요. 노골적인 권력 의지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비슷하게 한동훈도 스타성을 독점하려고 하는 욕심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락 말락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하면서 차별성을 주장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콱 짓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고개를 들고 싹 반항하기도 하고 하는 모습도 이의방과 정중부의 눈치 싸움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노골적인 미래 권력 의지를 내비치는 점도 이의방과 비슷하죠. 그러다가 1174년 조이총의 난이 발생합니다. 자,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결집이 되고요. 이 군대의 총사령관을 이의방이 맡게 됩니다. 이의방은 당연히 이겼어야만 했어요. 하지만 난을 진압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전투에서 졌어요. 그래서 패배한 채로 개경에 돌아오는 길에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살해당합니다. 자, 한동훈도 조이총의 난이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난이 일어나죠. 바로 총선이죠. 총선은 전쟁, 전투라고 하잖아요. 전쟁이 벌어지면, 싸움이 벌어지면 지휘관이 있어야 되니까 한동훈이 당권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한동훈이 당권을 맡게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총사령관이 돼서 총선이라고 하는 싸움에 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이의방은 돌아오는 길에 살해당했는데 앞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두둥. 무신 정권에 성공하고 나서 무신들은 중방이라고 하는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잖아요. 말이 좋아 의사결정 기구지 그냥 끼리끼리예요. 이게 정식 조정 기관이 아니에요. 조정은 엄연히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정을 그냥 식물 조정으로 방치해놓고 정식 국가 행정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식 국가 행정기관들을 그냥 식물 기관으로 방치해놓고 중방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면서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중방은 비선 실세이자 혹은 옛날에 뭐라 그러니까 옛날에 그 밀실 정치라고 하잖아요. 밀실 정치라고 할 때 그 밀실이 바로 중방이었어요. 중방은 나중에 또 도방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 교종도감, 서방, 정방 이런 식의 이제 이름이 바뀌고 도방, 중방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그 주인도 바뀝니다만 어쨌든 사조직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같은 거예요. 지금 국가 권력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게 하면서 제대로 된 공식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하는 국가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상도 저는 약간 비슷하다고 보는데, 청와대 버리고 용산 갔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누가 봐도 검찰이 군대나 국정원 위에서 힘을 휘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김건희 여사가 천공이라고 하는 그 자칭 도사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국정 방향이 결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중방보다도 더 나쁘죠. 무신 집권기에 펼쳐졌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됐다라고 해도 아무런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중방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공개예요. 왜? 어차피 미실적이니까 공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언행을 하거나 어떤 판단을 내리거나 했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해불가 갑툭튀 정책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메가서울, 의대증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설명을 국민들이 들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도 않지만 제대로 수습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무신들이 정말로 권력을 행사하기만 했지 고려라는 국가에 대해서 무책임했거든요. 그래서 무신들처럼 본인도 그렇게 무책임한 것인지 앞으로도 두고 봐야겠지만 좀 암담합니다. 무신들은 정말로 무식했어요. 국가 경영에 의지가 없었고요. 의지가 좀 있었어도 하도 무식해가지고 굉장히 무능한 정책을 펼치느라고 나라를 많이 망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된다고 하죠. 사실 패스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로스쿨이지만,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를 움직이는 방향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냥 뭐 통치라는 말도 좀 그렇고 그냥 위에 사실 방치인 것 같아요. 지배이자 방치인 것 같은데, 사실 검사처럼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검사는 생산자가 아니잖아요. 검사는 생산자가 아니에요. 검사는 생산된 것들을 검수하는 거예요. 불량품을 가려내는 일이 검사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국익을,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산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검수자가 아니라 생산자다라고 하는 자기 의식 자체가 아마 이분에게 없으신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무신들의 그 끔찍했던 무능과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신 집권기에 민생이 파탄되죠. 그럼요. 정치를 그따위로 하니까 민생이 파탄됐는데 그 도적대가 창궐했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도적대가 창궐하진 않지만 대신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민생 파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신 집권기가 끝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 몽골의 침공이죠. 우리가 세계 최강의 군대 몽골군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항쟁을 하는데요. 이 무신 집권자들은 몽골군으로부터 자기의 부와 지위,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지키려고 했지 백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이 30년 동안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강화도로 천도에서 강화도 그 섬 안에 숨어서 그 사치와 향락을 여전히 일삼아요. 한반도는, 나라는 몽골군의 말발굽에 짓밟히고 있는, 그래서 진짜 대몽항쟁은 백성들의 몫이었단 말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자기 백성들, 정적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칼을 휘둘렀어요. 무신들은. 하지만 무신들이 휘두른 칼은 몽골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지 못했어요. 지금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외교만 했다 하면 듣도 보도 못한 후구 외교를 하잖아요. 온갖 약점은, 없는 약점도 만들어서 약점 잡혀 다니고 말도 안 되게 퍼주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외국인을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내국인만 압수수색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정권은 내국인한테, 자국 국민들한테만 겁나 무서운 정권인 거예요. 그 무신 정권 그 집권 역사를 보면 이 무신들이, 집권 무신들이 자기 식구만 믿어요. 그러다가 자기 식구에게 버림받습니다. 김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최우의 노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최우의 손자 최의를 죽이고 자기가 그 무신 집권자 자리에 올라서요. 또 웃긴 거는 김준은 임연이라고 하는 사람을 양아들로 삼거든요. 김준을 누가 죽였을까요? 임연이 죽였어요. 그래서 임연이 거의 마지막 무신 집권자입니다. 그리고 임연의 아들 임유무가 짧은 무신 집권기를 마치고 그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권력이 황제에게, 황제가 아니죠, 고려 국왕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최고의 충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로 가장 미워하는 관계가 됐잖아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끼고 다음 차세대 미래 권력이 되려고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저거 어떻게 저거 그냥 어떻게 해버려야 되잖아요. 지금 사이 나쁘잖아요. 그리고 그들끼리의 사적 투쟁, 식구만 믿는데 결국 식구끼리 내부 투쟁하게 되는 이러한 결과도 역시 무신 정권과 검신 정권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삼별초라고 하면 무신들이 조직한 무신들의 어떤 사병기구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용병 특수부대, 사병들, 국가 정식 병사가 아닌 그런 어떤 말하자면 관군이 아닌, 지금으로 치면 국군이 아닌
그런 어떤 사적인 특수부대 정도로 삼별초를 생각하는데, 원래 삼별초의 원래 이름이 야별초예요. 야별초는 원래 정규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신 집권자들이 자기 사병 집단처럼 함부로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원래는 국민의 소유물이에요. 원래 검찰도 국민의 재산이지만 검사들이, 검찰총장,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사병 조직처럼 검찰을 활용한 것도 무신 정권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만 삼별초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언제나 주군을 배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무신 집권자들이 그 권력이 교체될 때 항상 삼별초는 반란자 편을 들었어요. 지금 검찰은 윤 대통령의 사병 집단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검찰은 언제나 검찰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왔어요. 생각해보세요. 대통령들이 검찰을 이용해서 전임 대통령을 정치보복을 합니다. 자, 바로 그 대통령이 퇴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검찰이 누구 편 들죠? 새 대통령 편을 들어요. 검찰은 언제나 그런 식이었어요. 예전에 삼별초도 똑같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신 집권자들은 국가의 역량과 국가의 재산을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전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잔인하고 광범위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사용을 했고요. 국가를 착취하는 데는 열심이었지만 백성을 지키는 데는 열심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원래 국민의 것인데 지금 사조직화돼 있고 사유물처럼 돼 있어요. 대통령의 틈만 나면 압수수색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의 현직 대통령이 무시무시한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 죄를 짓지 않더라도 검찰에 기소를 당해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패가망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런 말을 본인 입으로 했어요. 이거는 마치 옛날에 무신 집권자들이 정말 잔인한 처벌과 형벌과 그런 어떤 그 무력의 보복을 통해서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바로 그렇게 국민들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검신 정권과 무신 정권 평행 이론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타임라인을 따라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아니면 열받으셨나요? 저는 지금도 대통령께서 좀 더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돼 주시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저는 국민된 권리로 욕도 좀 하고 놀리기도 좀 하고 화도 좀 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